1940년 5월 독일 전차 부대는 72시간 이상 쉬지 않고 아르덴을 돌파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규율이나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화학이었습니다. 각 군인의 몸 안에서는 수면, 두려움, 피로를 없애는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메스암페타민이었습니다. 제3제국의 연구실에서 개발된 약물인 페르비틴은 신체적 제한 없이 전진할 수 있는 군사력을 만드는 완벽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정격전부터 강제수용소, 히틀러의 신체와 그의 가장 망상적인 결정에 이르기까지 대량의 각성제 사용으로 인해 독일은 화학적으로 변형된 신체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약이 더 이상 효과가 없자 붕괴는 잔혹했습니다. 이 약물이 전국적으로 합법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은 군인, 사형 집행인, 지도자들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리고 오늘날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현대식 버전을 계속 소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암페타민 폭격, 단 하나의 알약이 번개 전쟁을 부추겼다. 1940년 5월 유럽 전역은 기갑사단이 울창한 아르덴 숲을 행진하는 모습을 경이롭게 지켜보았습니다. 프랑스 군사 전략가들은 이 지역이 기갑부대가 침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그들의 눈앞에서 당황스러운 속도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탱크, 장갑차, 보병은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진격하면서 인간의 인내력과 작전 능력에 대한 모든 예측을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실은 이 공세가 디젤 엔진과 이념적 세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페르비틴이라는 작은 흰색 알약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나치 군사 전략의 특징이었던 정역전은 그 어떤 군대도 달성하지 못했던 것을 요구했습니다. 즉 48에서 72시간의 연속 전투 후에도 병사들이 완전히 작전 가능한 상태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지 않고 지속적인 징역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초인적인 요구는 일반적인 신체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었지만 1938년부터 독일에서 유통되기 시작한 새로운 합성 약물의 효과와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크리스탈 메스암페타민의 최초 상업용 버전인 페르비틴은 독일군 최고사령부에 의해 전략적 문제에 대한 양리학적 해결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자극제는 피로감을 없애고 배고픔을 억제하며 집중력을 강화하고 특히 전투에 유용한 부작용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감소시켰습니다. 베를린 군사생리학 연구소 소장인 오토 프리드리히 랑케 박사는 페르비틴의 전쟁 잠재력을 처음으로 인식했습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기 실험 결과 이 약물은 깨어있는 시간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압박 속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독일 국방군이 새로운 기동전 교리를 위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1939년 9월 폴란드 침공 당시 페르비틴은 이미 일부 정예부대의 표준 의료 키트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전례 없는 규모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040년 서부 전역에서였습니다. 제약회사인 템머베르케는 서부 전선을 위해 3,500만 정 이상의 정제를 생산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아르덴을 지나 메즈 강을 향해 기갑 부대가 침투한 것은 아마도 페르비탱이 전장에 미친 영향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에 따르면 불가능한 군사작전이었을 것이나 연합군 방어선을 깜짝 놀라게 한 훌륭한 작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독일군은 72시간 이상 멈추지 않고 전진하며 차량을 운전하고 중장비를 운반하고 일반적으로 피로로 인해 쓰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전투력을 유지했습니다. 일기갑사단의 내부 보고서에는 운전수들이 험난한 지형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정밀성을 유지하면서 이틀 밤낮으로 중단 없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발사 궤적을 결정하기 위해 정확한 수학적 계산이 필요한 업무를 맡은 포병 장교들은 60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보병의 경우 80km를 행군한 병사들은 목표에 도착하면 방어 위치를 공격할 에너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의 결정적 지점인 스당에서 뇌즈 강을 건너는 것은 적의 공격 속에서도 피로나 두려움의 징후를 보이지 않고 다리를 건설한 공병대 덕분에 달성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 남자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발을 무시하고 체계적으로 작업을 계속하면서 마치 자동 기계처럼 일했다고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기 보존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합군은 이러한 초인적인 효율성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포로가 된 프랑스 장교는 3일 연속으로 싸운 독일군이 신규 병력과 같은 강도를 보이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표했다. 윈스턴 처칠은 독일 전차 부대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전진한다는 보고에 당황했는데 이는 휴식과 병력 순환에 관한 모든 군사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공중에서도 재현되었습니다. 루프트바페는 조종사들에게 페르비틴을 투여했는데 특히 장거리 임무나 야간 폭격에 배정된 조종사들에게 효과적이었습니다. 공군은 이 약에 슈투카 타블렛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이는 융커스주 87 급강압 폭격기를 뜻하는 것이고 헤르만 괴링 필레는 아이러니하게도 모르핀에 중독되었던 독일 공군 사령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인켈 헤이의 111 폭격기 조종사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깨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맑았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고 마치 외부에서 내 행동을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의식적 분리감 덕분에 그들은 기술적으로는 집중하면서도 자신들이 가하는 공포로부터 감정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었습니다. 페르비틴의 분배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이 약물은 독일군의 정규 물류체계에 통합되었으며 임무에 따라 달라지는 표준화된 복용량과 투여 프로토콜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르덴을 통한 징역과 같이 특히 힘든 작전의 경우 일부 지휘관은 장기적인 건강 문제보다 전술적 진전을 우선시하여 더 많은 복용량을 주문했습니다. 이러한 대량 사용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1차 세계대전 동안 4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을 단 6주 만에 이뤘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항복입니다. 독일 기갑전의 설계자인 하인츠 구데리안 장군은 단 10일 만에 400km 이상 진격했는데 이는 군사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초기 캠페인 중에 이미 우려스러운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내부 의료 보고서에는 장시간 각성제의 영향을 받은 군인들 사이에서 신체적 붕괴, 불규칙한 행동, 심혈관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사건 중 하나는 50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은 전차 운전사의 환각 증세로 인해 독일 보병대를 들이받아 군인 3명을 사살한 뒤 체포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페르비틴이 제공하는 즉각적인 효과에 눈이 멀어 고위 사령부에 의해 체계적으로 무시되었습니다. 1940년 프랑스에 대한 승리는 화학적 도박이 가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듯했습니다. 정력전이 승리하면서 독일 과학의 개입으로 약물학적으로 강화된 군인, 기본적인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사라는 아이디어도 함께 탄생했습니다. 영혼 없는 군인들, 마약에 취한 SS와 수용소의 지옥, 독일 국방군이 전선의 징역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작전 도구로 페르비틴을 사용한 반면 나치 기관의 다른 부서는 이 약물의 훨씬 더 사악한 용도를 발견했습니다. 즉, 인간의 공감 능력을 체계적으로 억압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슈트슈타펠 SS은 메스암페타민, 모르핀, 알코올로 구성된 화학 칵테일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학살 기계의 무자비한 집행자로 바꾸는 완벽한 조합을 발견했습니다. 정규군과는 달리 SS에서는 약물이 좀 더 어두운 심리적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즉, 산업적 규모로 잔혹행위를 저지르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도덕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용소에 배정된 남자들은 극심한 인간의 고통이 예외가 아닌 일상적인 일상인 환경에서 활동해야 했습니다. 아우슈비츠, 마이다네크, 트레블링카 및 기타 학살시설에서 경비원들은 나치 이념을 주입받은 개인에게도 잠재적으로 충격적인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즉,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 여성, 노인, 어린이를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학살당하는 것입니다. 대량 사망과 부패에 끊임없이 노출되면 가장 이념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조차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구현된 솔루션은 경비 기능에 최적화된 변화된 상태를 만들어내는 특정 물질의 조합이었습니다. 페르비틴은 경계심, 에너지, 공격성을 제공했습니다. 모르핀은 감정적 단절을 초래했다. 그리고 알코올은 복종과 건망증을 촉진시켰습니다. 이 화학 칵테일은 극도로 경계하지만 감정적으로 단절된 경비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공격적이지만 계산적이며 꼼꼼한 기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계적 집중력을 유지하는 반면 수감자의 인간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마이다네크 수용소에서 기록된 사례는 이러한 왜곡된 역학을 잘 보여줍니다. 하위톡 지도자 K로 등록된 한 SS 장교는 매일 약물 복용 일과를 따랐습니다. 새벽에는 페르비틴을 복용하고 근무 시간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보드카를 마시고 해질녘에는 모르핀 주사를 맞았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관료적 평화는 뚜렷한 전환 없이 극심한 폭력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1943년 수감자를 선발하는 동안 그는 14시간 동안 도착 경사로에 서서 손의 기계적인 움직임만으로 수천 명의 사람을 가스실로 보냈습니다. 한 목격자는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처럼 손가락을 움직였다. 완전히 추상화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완벽하게 집중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선발은 수용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나타냅니다. 의사와 관리들은 어떤 수감자를 일시적으로 노예 노동으로 남겨둘지, 어떤 수감자를 바로 가스실로 보낼지 결정했습니다. 수천 명의 생사를 단번에 결정지을 수 있는 이러한 결정은 각성제와 오피오이드를 합친 약물의 영향을 받아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는 치명적인 자의성이었습니다. 젊고 건강한 수감자들은 죽음으로 보내졌고 말기 상태에 있는 수감자들은 불가능한 노동을 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수석 의사였던 에두아르트 비르츠 박사는 조수들이 준비물이라고 부르는 각성제와 아편제를 섞은 것을 투여받은 후 매일 밤 이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의 흐릿한 시선과 인간의 고통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을 묘사했는데 이는 약물로 유발된 해리의 분명한 징후였다. 수용소 내의 마약은 일상적인 학살 작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 외에도 수감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의학 실험을 부추기는 또 다른 불안한 기능을 했습니다. 특히 실험센터로 지정된 몇몇 수용소에서는 인간의 지구력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경비원뿐만 아니라 수감자에게도 페르비틴을 투여했습니다. 다하우의 지그문트 라셔 박사는 악명 높은 저천 실험과 자극 실험을 결합했습니다. 수감자들은 천이 임계치에 도달할 때까지 얼음처럼 차가운 물탱크에 잠겨 있었고 그런 다음 다양한 용량의 메스암페타민을 주사했습니다. 명시된 목표는 북해 상공에서 격추된 독일 조종사를 소생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지만 그 방법은 피험자들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작센하우젠에서는 또 다른 유형의 실험으로 각성제의 영향을 받아 강제 행진을 실시했습니다. 수감자들은 며칠 동안 원형 트랙에서 달리도록 강요당했고 완전히 붕괴되기 전까지 얼마나 오래 신체 지구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통제된 용량의 페르비틴을 투여받았습니다. 수집된 데이터 심박수, 호흡수, 천, 신체 분해 시간은 꼼꼼하게 기록되어 고위 사령부로 전송되어 전투 병력에게 투여되는 복용량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시스템의 왜곡은 이런 순환적 연결에 있다. SS는 약물을 사용해 인간의 고통에 무감각하게 유지했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이용해 이 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완성했다. 따라서 수용소는 단순히 학살 센터가 아니라 나치 과학이 극한 환경과 화학적 자극해서 인체의 한계를 탐구하는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1944년 독일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면서 수용소 내 마약 사용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패배가 임박하자 많은 경비원들은 복용량을 늘렸고 점점 더 불규칙하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연합군의 진격에 직면하여 대피하는 동안 살아남은 포로들의 증언에 따르면 경비병들은 잠을 전혀 자지 않아도 되는 듯 했고 며칠 동안 공격적인 경계를 유지하다가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이다네크에서는 소련군의 진격을 앞두고 대피하던 중 각성제의 영향을 받은 경비병들이 행진을 따라갈 수 없는 허약한 수감자 200명 이상을 처형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암페타민 중독의 뚜렷한 증상을 보였다. 즉, 강박적인 움직임, 빠르고 일관성 없는 말투, 마치 최면 상태에 빠진 것처럼 기계적인 정밀성을 보인 것이다. 연합군이 1945년 이 수용소를 해방했을 때 그들은 홀로코스트의 증거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약병 주사기 그리고 이러한 조직적인 약물 사용을 기록한 의료 기록도 발견했습니다. 포로로 잡힌 경비병들 중 다수가 심각한 화학물질 의존 증상을 보였습니다. 즉 떨림 편집증, 불규칙한 행동, 급성 금단 증상 등이 나타났습니다. 대량 학살 이념과 화학적 변형이 결합되어 그때까지 기록된 최악의 인간 잔혹함보다도 더 큰 현실이 탄생했습니다. 페르비틴과 다른 물질들은 홀로코스트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지만 체계적인 학살을 방해할 수 있는 인류의 마지막 방패를 무력화시켜 홀로코스트의 실행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히틀러와 그의 주사, 매일 약물을 복용하는 독재자. 1941년 7월 3일 바르바로사 작전이 시작된 지 불과 11일 후 히틀러는 장군들과 임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총통은 8시간 동안 끊임없이 열광적인 에너지로 연설했으며 전략적 명확성과 메시아적 횡설수설이 번갈아가며 연설했습니다. 졸업 후 그는 개인 의사인 터도르 모렐과 함께 잠시 은퇴했습니다. 몇 분 후 그는 완전히 침착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고 마치 지난번 마라톤 프레젠테이션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고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수십 년간 감춰져 있던 진실을 보여줍니다. 유럽의 운명을 지배했던 아돌프 히틀러는 매일 약물을 복용했는데 이 약물은 그의 군사적 결정, 개인적 행동, 정신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단순히 건강 문제를 관례적으로 치료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의 화학적 장애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 중독자였습니다. 나치즘에 대한 전통적인 역사적 설명에서는 주변적 인물이었던 터도르 모렐은 제3제국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뚱뚱하고 덥수룩한 외모의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는 의사는 1936년부터 히틀러의 건강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고 점차 그의 정신 상태를 화학적으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괴링과 힘러를 포함한 나치 핵심 인사들의 대부분에게 경멸을 받았고 그들은 그를 경멸스럽게 사기꾼 또는 제국의 독살자라고 불렀지만 모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의 절대적인 신뢰를 누렸습니다. 이 관계는 모렐이 히틀러를 수년간 괴롭혔던 심각한 소화기 문제를 성공적으로 치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장내 박테리아와 특이한 치료법을 조합하여 다른 의사들이 실패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심각한 건강 불안증이 있던 히틀러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당신처럼 저를 도와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히틀러에게 이렇게 말했고 이는 의학을 초월하는 의존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재 연구자들이 공개한 의료 기록에 따르면 모렐은 1941년과 1945년 사이에 히틀러에게 최소 82가지의 물질을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43년 총통의 전형적인 화학적 아침 식사에는 소량의 포도당, 비타민 B, 메스암페타민, 페르비틴, 테스토스테론, 스트리크닌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낮 동안 그는 필요에 따라 추가 주사를 맞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유코달, 옥시코돈과 유사, 활력을 되살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 장기 추출물, 그리고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한 페르비틴이 추가로 투여되었습니다. 밤에는 바르비투르 산염이나 브롬화칼륨이 인공적인 수면을 유도하여 이러한 순환을 완료했습니다. 군사적 좌절로 인해 의존성이 심화되었습니다. 1943년 2월 스탈링그라드에서 패배한 후 모렐의 기록은 주사 빈도가 상당히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군수장관이자 히틀러와 가까운 사이였던 알베르트 슈페어는 이러한 변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불규칙해졌고 낙관적인 낙관과 깊은 우울감이 교차했습니다.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렸는데 그는 회의 때마다 손을 등 뒤로 숨기며 이를 숨기려 했습니다. 히틀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신체적 악화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만성 소화기 문제에 떨림이 더해졌는데 특히 왼쪽 팔과 다리에 떨림이 나타났고 각성제 남용으로 인해 초기 파킨슨병의 징후가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칙칙한 색조를 띠었고
눈은 윤기를 잃었으며 여러 증언에 따르면 수년간의 화학물질 남용으로 신진대사 체계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갓 목욕을 한 후에도 강렬한 채취가 났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가 군 현실과 점차 단절되어 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에리히 폰 만슈타인 야전사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14년 이후로는 일관된 전략적 논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총통은 끊임없이 단절된 독백으로 대화를 중단시키고 불가능한 승리를 고집했으며 우리의 물질적 부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더라도 그냥 무시했습니다. 화학적 영향으로 인해 내린 가장 치명적인 결정 중 3가지 사례가 두드러집니다. 유코달과 페르비틴의 특히 강렬한 연합이 진행되는 동안 스탈링그라드를 후퇴 없이 사수하라는 명령 1942년 11월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 독일 제육군은 전멸당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943년 7월 여러 장군의 조언을 무시하고 시타델 작전, 쿠르스크 전투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장교에 따르면 히틀러는 주사를 맞은 후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느낌이 든다, 영감이 왔다 고 말했다고 한다. 그 전투는 참담한 패배로 끝났다. 그는 청후 14년에 훈련받지 않은 10대와 노인들로 구성된 민병대인 폴크스슈투름을 창설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베를린을 방어하라고 명령했으며 마약에 취한 자신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구조대가 곧 도착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총통의 군사회의에서의 행동은 그의 의존성이 커짐에 따라 극적으로 바뀌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당시 그는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한 뛰어난 기억력으로 유명했습니다. 1944년에는 그는 기본적인 사실을 혼동하고 며칠 전에 내린 결정을 잊어버렸습니다. 회수된 녹음 파일에서는 그의 말투의 변화가 드러났습니다. 말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주제에 대한 횡설수설이 늘어났으며 배신이나 무능함에 대해 갑자기 말을 끊고 장광설을 늘어놓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1944년 9월 회동 후 일본 대사 오시마 히로시는 도쿄에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총통은 제가 1941년에 만났던 총통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의 시선은 불안정하고 말투는 일관성이 없으며 군사 상황에 대한 그의 이해는 마치 평행 세계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반격과 임박한 승리를 언급하지만 마치 최면 상태에 빠진 사람처럼 말합니다. 히틀러의 측근은 모렐에 대해 크게 분열되었다. 마틴 보르만과 같은 일부 사람들은 히틀러와 그의 의사 사이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했는데 이는 이 관계가 총통의 일상 업무에 필수적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힘러와 괴링은 히틀러의 몰락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 모렐을 제거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1945년 4월 21일 소련군이 베를린 성문에 도착하면서 중요한 전환점이 발생했습니다. 히틀러는 모렐을 해임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끊임없이 화학약품을 복용하며 살아온 그 남자는 갑자기 평소에 복용하던 약을 더 이상 복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일주일 동안 신체적, 정신적 붕괴가 이어졌고 이는 벙커에 있던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지 않으면 히틀러는 깨어있거나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왼쪽 팔과 다리의 떨림이 너무 심해져서 도움 없이는 거의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 강력했던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중얼거림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금단 증상이 심해짐에 따라 몇 시간 동안 공허한 공간을 응시하다가 폭발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순간을 반복했습니다. 4월 29일 자살하기 하루 전 히틀러는 자신의 정치적 유언을 받아 적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초현실적인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통제할 수 없이 몸을 떨면서 놀라울 정도로 맑은 순간과 완전히 횡설수설하는 순간을 번갈아가며 보았습니다. 가끔 그는 문장 중간에 말을 멈추고 무엇을 받아쓰고 있었는지 잊어버리고는 완전히 다른 주제로 말을 이어가곤 했습니다. 1945년 4월 30일 히틀러는 자살했다. 불타기 전에 그의 시신을 본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시신은 완전한 신체적 붕괴의 징후를 모두 보였다. 극도로 마르고 피부는 노랗게 변했으며 이가 썩었고 56세라기보다는 80세 노인에 더 가까운 모습이었다.
붕괴, 제3제국의 화학적 자멸. 1944년 12월 연합군이 프랑스를 통과해 징역해 오자 히틀러는 아르덴에서 필사적인 반격을 명령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지속 불가능했지만 매일 약물을 복용한 총통은 1910년의 기적을 재현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지치고 자원이 고갈된 독일 국방군은 서부 전선에서 마지막 대규모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독일군은 4년 전 유럽을 정복했던 군대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미군 진지를 향해 진격하는 사단들은 1910년대처럼 완벽하게 조직되고 장비를 갖춘 전개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친 참전 용사,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10대 신병, 병원에서 조기에 회복된 병사들이 뒤섞인 이질적인 부대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즉, 수년간 페르비틴과 기타 군용 약물에 노출되어 신체와 정신에 깊은 상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전술적 이점으로 시작된 것이 의학적 작전적 재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연합군 전차가 전장에서 독일군의 운명을 결정하기 훨씬 전부터 독일군은 화학 물질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1944년 10월의 비밀 의료 보고서에 따르면 동부 전선의 최전선 부대의 60에서 70%가 페르비틴에 어느 정도 의존하게 되었다고 추정했습니다. 많은 군인들에게 약물은 더 이상 작전 지원 수단이 아니라 기본적인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16기 갑사단 참전 용사는 회수된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이 없으면 대포 소리를 견딜 수 없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조준도 할 수 없어요. 죽어가는 동지들의 비명소리가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하얀 약을 먹어야만 계속 싸울 수 있어요. 이러한 의존성은 공급이 중단될 경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는데 연합군의 폭격으로 독일의 공급선이 파괴되면서 이런 일은 점점 흔해졌습니다. 모든 부대원이 동시에 금단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극심한 불안, 편집증, 환각, 통제불능의 공격성, 신체적 붕괴 등이 나타났습니다. 제3기갑척탄병사단의 의료 보고서에는 5일 동안 새로운 약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절반 이상의 병사가 심각한 신경정신적 증상을 나타내면서 전체 중대가 작전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일부 군인들은 적이 없는 곳에 적들이 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군인들은 무기력증에 빠졌으며 여러 군인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탈영을 시도했습니다. 이미 전투 부상자로 과부하가 걸려있던 독일군 병원은 새로운 유형의 환자, 즉 장기간의 각성제 사용과 관련된 급성 정신질환 환자로 인해 병원이 과부에 걸렸습니다. 동부 전선의 주요 신경과 센터 중 하나인 스몰렌스크 야전 병원에는 의사들이 약물 유발성 뇌피로라고 부르는 질환을 치료할 병동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중독이나 메스암페타민 정신병과 같은 용어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병원에 배치된 군 정신과 의사인 볼프강 게르하르트 박사는 1943년과 1944년 사이에 치료받은 사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수년간 계속 사용된 후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입은 군인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즉, 돌이킬 수 없는 떨림, 신경성 틱, 재발성 정신병 발작, 심각한 인지장애 등이 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 중 일부는 전쟁에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결코 되찾지 못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독일군의 전통적인 기둥 중 하나인 내부 규율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현장 지휘관들은 군인들 사이에서 불복종 탈영 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1943년 레닌그라드 근처에 주둔한 제27 보병사단에서는 한 달 동안 6건의 자살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사례는 정기적으로 페르비틴을 복용하던 군인들이 관련되어 있었으며 공급이 중단되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쿠르스크 근처의 기갑부대에서 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공급이 끊기자 약을 더 구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던 2명의 군인이 대대의 의무병을 공격했습니다. 한 명은 경비원의 총격을 받아 즉사했고 다른 한 명은 나중에 군사재판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중독으로 인한 폭동이라는 사실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방해 행위와 배신의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가장 해로운 영향 중 하나는 심혈관계의 영구적인 손상이었습니다. 20대 젊은 군인들은 노인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심장 증상을 보였다. 부검 결과 심장이 비대해지고 동맥이 손상되었으며 각성제 남용으로 인해 심장 조직에 흉터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식 보고서에 기록된 자연사의 상당수는 실제로는 페르비틴을 장기간 사용한 결과 발생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제19기 갑사단에서 22세 전차 운전수가 일상적인 행군 중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전투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피로라고 언급했지만 의사가 개인 보고서에 첨부한 부검 보고서, 공식 보고서 아님에서는 각성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장 마비의 모든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상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를 위한 각성제 사용을 개척했던 루프트바페는 이제 수년간의 약물 남용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1943년 이후 전투나 기계적 고장으로 인한 것이 아닌 사고가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노르웨이에 주둔하고 있는 제2지 파전투기 편대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 1944년 3개월 동안 적의 개입 없이 이륙 또는 착륙 중에 발생한 사고로 8대의 항공기가 손실되었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 대부분의 조종사가 48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각성제를 투여받아 작동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투 중 부상을 입고 훈련으로 전환된 한 베테랑 비행 교관은 이렇게 썼습니다. 신입 조종사들은 훈련 때 받은 각성제를 복용하고 비행하는 데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각성제 없이 비행하도록 만들려고 하면 그들의 비행 실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약물 없이는 비행할 수 없는 조종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독일군 최고사령부는 이 상황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었다. 1942년 초 제국 건강 지도자인 레오나르도 콘티 박사는 페르비틴의 대량 사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쟁부에 보낸 각서에서 그는 군인 건강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배포를 제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경고는 다른 많은 경고와 마찬가지로 현장 지휘관들의 반발에 부딪혔는데 그들은 장기적인 결과보다 즉각적인 효과를 더 중시했기 때문이다. 한 소장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콘티 박사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독일의 미래 건강에 대해 걱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일 병원에 입원할 건강한 환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싸울 수 있는 군인입니다. 의학적 고려와 즉각적인 군사적 필요 사이의 이러한 갈등은 1944년까지 후제 유리하게 해결되었으나 전반적인 자원 부족으로 인해 결국 페르비틴 생산과 유통이 감소하게 되었다. 그때쯤에는 이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독일군 한 세대 전체가 장기간 강력한 각성제에 노출되었고 그중 다수가 심각한 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아 민간 생활로 돌아온 참전 용사들은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았고 이는 연합군 점령 당국이 전후 독일에서 널리 기록한 정신건강 및 중독 위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947년 미군 행정부가 점령 지역의 건강 상황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에는 복무 중 각성제 남용과 관련된 정신 증상을 보인 제향군인의 수가 많았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들 제향군인 중 다수는 정상적인 민간 생활로 복귀하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보내졌습니다. 아마도 이 양리학적 비극에 대한 가장 명쾌한 요약은 독일 국방군에서 페르비틴 사용을 처음으로 장려했던 군 생리학자 오토 랑케 박사에게서 나왔을 것입니다. 1946년 연합군 연구원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뒤늦은 후회를 표했다. 우리는 병사들을 강화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내부로부터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대한 화학적 해결책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생물학은 언제나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자연을 무한정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늦은 인식은 군용 약물과 관련된 독일의 경험에 대한 근본적인 아이러니를 잘 보여줍니다.
화학물질을 통해 슈퍼 군인을 만들려는 시도는 결국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부대와 손상된 개인을 만들어냈고, 외부의 적과 싸우는 동안에도 내부에서 무너진 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메스암페타민을 이용한 정력전은 인위적인 에너지와 허황된 자신감을 만들어냈고, 이는 결국 신체적, 도덕적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페르비틴의 기원, 독일이 메스암페타민을 합법화한 과정. 1937년 베를린에서 나치 전쟁 기계가 준비를 서두르는 동안 템러베르케의 제약연구실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화학자 프리츠 하우스차일드의 지휘 아래 이 회사는 의학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산성, 성과에 대한 인간의 경험 자체를 변화시킬 것을 약속하는 화합물을 완성했습니다. 이 결정질 화합물은 메스암페타민이었고, 이의 상업적 버전은 곧 모든 독일 가정에서 친숙하게 될 이름인 페르비틴을 얻게 되었습니다. 페르비틴의 이야기는 전장이나 군 지휘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한 제한 이후 과학적 주도권을 되찾고자 결심한 독일의 번창하는 제약 산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적 자립과 기술적 우월성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진 나치 정권은 민간인과 군인 모두를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로 새로운 의약품 개발을 삼았습니다. 메스암페타민은 독일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다. 이 물질은 1893년 일본의 화학자 나가이 나가요시에 의해 처음 합성되었고, 이후 1919년 아키라 오가테에 의해 정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량 판매용 상용 제품으로서의 잠재력을 파악한 것은 독일 연구소였습니다. 테머베르케는 1937년에 페르비틴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으며, 처음에는 졸음증, 우울증, 저혈압, 만성피로 등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약물로 소개했습니다. 이전의 약물과는 달리 페르비틴은 약물이 아닌 강화제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모든 독일 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될 수 있었습니다. 출시와 함께 진행된 광고 캠페인은 매우 공격적이고 정교했습니다. 신문, 여성 잡지, 의학 간행물, 기업 광고에서는 페르비틴을 현대 생활의 모든 문제에 대한 화학적 해결책으로 소개했습니다. 슬로건은 제3제국의 가치와 일치하는 개념, 즉 효율성, 힘, 확고한 성과, 인간의 약점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한 알의 알약이 독일을 깨어있게 한다는 제목의 의학 잡지 광고가 실렸습니다. 피로를 이겨내고 약점을 이겨내라는 내용이 여성 출판물에 실려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강렬한 표정과 빛나는 눈, 꼿꼿한 자세를 한 남성과 여성이 묘사되어 있으며, 이는 생산적이고 규율적이며 항상 경계하는 독일인이라는 나치의 이상을 상징합니다. 템렐의 홍보 담당자는 그들의 기적적인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시장을 파악했습니다. 주부들에게는 코코아와 설탕에 페르비틴을 섞어 만든 하우스프라우 쇼콜라데, 주부 초콜릿을 제공했는데, 힘든 날에 기분 좋게 활력을 되찾아 주는 상품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임원과 사무직 근로자들에게는 정신적 명료성과 경쟁 우위가 약속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배포된 브로셔에는 성공은 가장 경계하는 사람에게 속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페르비틴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밤새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생산적인 밤 덕분에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특히 효과적인 슬로건이었습니다. 재무장 프로그램에 있어 신체적 성능이 중요한 산업 노동자들에게 메스암페타민은 지구력을 증가시키고 피로를 감소시켜 정밀성을 잃지 않고 더 긴 교대 근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엄청났습니다. 1938년 첫 마케팅 연도에 독일에서 2,700만 전기 넘는 페르비틴 정제가 판매되었습니다. 1939년까지 그 수치는 군사 조직의 직접 구매를 제외하고 3,5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이 약물이 특정 사회 계층에서 너무 흔해져서 히틀러 알약이나 독일 코카인과 같은 속어 별명이 붙었습니다. 템러베르케와 독일 의료기관의 협력을 통해 상업적인 성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회사는 예상대로 상당한 이점을 발견했고, 장기적인 메스암페타민 사용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한 연구에 아낌없이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권위 있는 학술지 드체 메디치니셰 워슨슈리프트는 1938년 프리츠 하우스실트 박사 테물러를 위해 이 화합물을 개발한 화학자의 논문을 게재했는데, 이 논문에서 페르비틴은
권장 복용량으로 사용할 경우 심각한 중독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건강한 성인이 정기적으로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른 후원 연구에서는 놀라운 이점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지적 능력이 향상되고 신체적 지구력이 증가하며 수면 필요성이 감소하며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사회적 효율성과 개인적 결의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사회주의 이념적 맥락에서 모호하지만 매력적인 개념입니다. 템머베르케와 나치 정권 사이의 관계는 처음부터 공생적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당이 설파하는 생산성, 규율, 성취의 이상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물질을 제공했습니다. 그 대가로 당국은 이 약의 대량 유통을 촉진하고 회사를 새로운 의학적 비판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첫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이러한 공식적인 보호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1939년 후반부터 여러 도시의 의사들은 심각한 빈맥, 만성불면증, 편집증적 행동, 급격한 체중 감소, 신체적, 정신적 의존의 뚜렷한 징후 등 걱정스러운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 샤리테 병원의 신경과 의사인 하인츠 퀴네 박사는 페르비틴을 장기간 복용한 후 발생한 독성 정신병 사례를 여러 건 기록했습니다. 그는 보건부에 보낸 기밀 보고서에서 이전에는 안정적이었던 사람들이 몇 달 동안 정기적으로 사용한 후 불규칙한 행동, 박해망상, 시각적 환각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무시되거나 억압되었습니다. 퀴네 박사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을 때 선전부 관리들이 그를 찾아와 다른 분야의 연구를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비슷한 우려를 표명한 다른 의사들은 행정적 장애물에 직면하거나 심지어 비애국적인 행위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국 보건 지도자이자 SS의 주요 인물인 러나르도 콘티는 새로운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1940년 비밀회의에서 그는 각성제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이 독일 인종 건강에 잠재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콘티는 페르비틴을 전략적 이점으로 보는 산업계와 군수계로부터 엄청난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타협안은 1941년에 나왔습니다. 이제 페르비틴은 민간 약국에서 판매하려면 처방전이 필요하지만 군에서는 군의사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호한 규정은 나치 시스템의 모순을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독일인의 생물학적 순수성을 이론적으로 고려하면서도 즉각적인 군사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건강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페르비틴이 상업적 제품에서 전략적 군사 도구로 전환되는 과정은 점진적이지만 체계적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전투에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적 해결책을 모색하던 오토 랑케 박사의 지휘해 베를린 군사생리학 연구소에서 진행된 실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명한 과학자이자 열렬한 애국자였던 랑케는 양리학을 현대전쟁의 혁명적 분야로 여겼습니다. 그의 초기 실험에서는 의대생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기적적이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은 후 메스암페타민을 투여받은 사람들은 정상 수준에 가까운 농도 수준을 유지했지만 위약을 투여받은 사람들은 상당한 인지장애를 보였습니다. 1940년 서부 전역 당시 페르비틴은 이미 군 물류체계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템러 웨르케는 군대의 다양한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프레젠테이션을 개발했습니다. 플리거 쇼콜라데, 비행사 초콜릿, 장기 임무를 수행하는 조종사를 위해 만들어진 메스암페타민이 첨가된 초콜릿 바입니다. 판처 쇼콜라데, 전차병용 초콜릿, 전차 승무원을 위한 약간 더 높은 용량의 초콜릿입니다. 슈투카 타블렛, 스투카 타블렛스, 융커스 주아일 비폭격기의 이름을 딴 장시간 자극을 제공하는 지속방출 캡슐입니다. 전쟁이 진전되고 군사적 메스암페타민 사용이 더욱 널리 퍼지면서 나치 정권의 여러 부문 사이에서 점점 더 긴장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러나르도 콘티 자신도 나중에 군사적 사용을 제한하려고 시도했지만 현장 지휘관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1942년 3월 각서에서 콘티는 2년 이상 전역을 위해 각성제에 의존해온 부대에서
지속적인 각성제 사용으로 인해 눈에 띄는 신체적 악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의무적인 약물 없는 휴식 기간과 누적 복용량 제한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장의 반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인츠 구데리안 장군은 이론적인 의학적 고려사항은 즉각적인 전술적 필요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동부 전선의 한 사령관은 이렇게 썼습니다. 러시아군이 우리 진지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면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병사들이 깨어있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긴장은 근본적인 모순을 반영합니다. 한편으로는 공식 이념이 생물학적 순수성과 자연 건강을 미화하고 반면 실제 훈련에서는 인체의 화학적 조작을 통한 즉각적인 효과를 우선시했으며 군인을 전술적 필요에 따라 화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계로 취급했습니다. 요제프 괴벨스는 1943년 제약 노동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이러한 모호성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자연적 한계를 극복하는 과학적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독일의 독창성을 칭찬했습니다. 반면에 그는 게르만 혈통에 내재된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인공물질에 대한 의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전쟁 중에 과중한 책임에 시달리던 독일 여성들에게 하우스프라우 쇼콜라데는 힘든 하루를 견뎌내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드레스덴의 한 주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침 약 덕분에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도 돌보고 공장에서 6시간 일할 수 있어요. 약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쓰러졌을 거예요. 대학생 역시 사용률이 높은 집단 중 하나였습니다. 의학, 공학, 전략 분야의 학부에서는 각성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습니다. 1942년 뮌헨 대학의 내부 보고서는 고등학생의 약 60%가 장시간 학습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각성제를 사용한다는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이러한 관행을 중단하면 전쟁 산업의 필수적인 기술 졸업생 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페르비티는 일상 언어에도 침투했습니다. 더 높은 기어를 타세요. Eine Gang höher schalten. 또는 터보를 켜세요. Den Turbo einschalten와 같은 표현은 메스암페타민 사용에 대한 대중적인 완고거법이 되었습니다. 나치 정권은 이러한 양리학적 문화를 허용하고 장려함으로써 자연적인 생산성이 인위적인 화학적 효율성으로 대체된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페르비티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의 요구로 인해 점점 더 긴장된 사회 및 군사 시스템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역사적 아이러니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담배 사용을 아리아 인종에게 독이 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생물학적 순수성을 이유로 SS의 알코올 소비를 제한했던 바로 그 정권이 독일을 기능적으로 메스암페타민에 중독된 국가로 만들었고 그 이념이 찬양하고자 했던 바로 그 신체를 자연 상태로 화학적으로 변형시켰습니다. 숨겨진 유산, 나치 실험실에서 현대의 약까지. 1945년 5월 베를린이 불타고 제3제국의 벙커가 지도자들의 무덤이 되었을 때 나치즘의 가장 오래 지속되는 유산 중 하나가 파괴된 기념물이나 패배한 이념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살아남아 새로운 맥락에서 변형되고 다시 나타날 작은 흰색 명판에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페르비티는 이를 대량으로 도입했던 정권이 무너진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전후의 두 번째 삶을 시작하여 결국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제3제국의 연구실에서 유래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 독일의 패배로 과학자, 문서, 양리학 지식이 유출되었습니다. 주요 전범들이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연합국 사이에서는 독일의 지적 자본을 빼앗기 위한 조용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페이퍼클립 작전과 소련의 오수아비아킴 작전 등 가장 잘 알려진 프로그램은 주로 로켓 과학자와 핵물리학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전투 자극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의학 및 제약 전문가도 포함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부분적으로 기밀이 해제된 페이퍼클립 작전 문서에 따르면 1945년과 1959년 사이에 군 양리학 프로그램과 관련된 과학자 최소 58명이 미국으로 정은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민간 및 군사용 퍼비틴의 개발 및 시험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런 과학자 중 한 명은
베를린 군사생리학 연구소에 근무했던 프리드리히 호프만 박사였는데 그곳에서 그는 오토랑케 박사와 협력하여 각성제와 인간의 성능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호프만은 강제 수용소 실험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교묘하게 피했지만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고 오하이오주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의 미국 공군 의학 연구 프로그램에 통합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호프만은 전쟁 중에 개발된 지식을 적용하여 고고도 조종사에게 각성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영어로 작성되었고 이전 연구에 대한 참고 문헌은 신중하게 제한되어 있었으며 이후 분쟁에서 시행된 미국 공군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식의 전달은 과학자들의 이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템머 베르케 군사생리학 연구소 그리고 다른 독일 센터의 광범위한 연구 파일은 연합군에 의해 탈취되어 분석되었습니다. 1947년 미국 군사정보 보고서는 이 파일을 정상적인 실험 조건에서 재현하려면 수년과 수백만 달러가 필요했을 각성제에 대한 경험적 데이터의 금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쟁 후 유럽이 재건되는 동안 미국의 제약회사 연구소에서도 암페타민 유형의 각성제가 함께 발전했습니다. 독일 연구에서 얻은 지식을 일부 적용했지만 완전히 다른 상업적 맥락에서 새로운 약물이 등장했는데 이 약물은 페르비틴의 기본 화학 구조를 공유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이미지를 나타냈습니다. 1940년대 후반 소규모 제약회사인 오베트롤 제약, 오베트롤 파마스티컬스이 오베트롤이라는 약을 미국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소개되었으며 초기 제형에는 메스암페타민이 포함된 암페타민염 혼합물이 들어있었습니다. 두 화합물의 화학적 성질을 아는 사람이라면 페르비틴과의 유사점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케팅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치 선전이 생산성과 지구력을 강조한 반면 미국의 광고는 체중 감량과 신체 이미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베트롤은 빠르게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미국의 풍요로운 소비 사회에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과체중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들이 관대하게 처방했던 이 약은 1910년대와 1960년대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했습니다. 주부, 임원, 예술가, 학생들은 본질적으로 정역전을 부추긴 자극제의 재구성된 버전을 정기적으로 섭취했습니다. 1962년 오베트롤 광고는 문화적 대조와 양리학적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미소띤 날씬한 여성이 오베트롤 덕분에 몸매를 유지하면서도 집과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본적인 약속은 나치의 하우스프라우 쇼콜라데의 약속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즉 화학적 개입을 통해 신체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명시된 목표는 군사적으로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미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베트롤의 역사는 1973년 FDA가 실시한 포괄적인 약물 검토에서 효능과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회사는 제품을 재구성하여 성분에서 메스암페타민을 제거했지만 다른 암페타민은 그대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후 기업의 변화와 인수를 거쳐 이 제품은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 중 하나인 에더럴로 발전했습니다. 1996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치료제로 승인된 에더럴은 이러한 양리학적 발전의 정점을 나타냅니다. 이전 제품에 비해 화학적으로 변형되었지만 집중력을 높이고 피로감을 줄이며 정신적 생산성을 높이는 암페타민 자극제라는 기본 활성 성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용 맥락 간의 대조는 흥미롭습니다. 한때 잠 못 이루는 군인과 과각성 전차병을 만들기 위해 고안된 전쟁 도구였던 것이 이제는 교육 및 업무 환경에서 수백만 명의 어린이와 성인에게 시행되는 의료치료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독일 군용 메스암페타민은 정보사회의 과제에 대한 양리학적 대응으로 변형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시민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현대 군대, 특히 미국 공군은 특정 임무를 위해 암페타민 유도체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한국전쟁 1950-1953과 특히 베트남 전쟁 1955-1775,
에서 미군은 덱스트로암페타민과 유사한 각성제인 덱스세드린을 정기적으로 투여받았는데 이 약은 군인들이 극한 상황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기밀이 해제된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걸프 전쟁 1990-1991 당시 F-15와 F-16 조종사들에게 장기 임무를 위해 작전 촉진제를 투여했고 나중에는 임무 수행의 효과를 상쇄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작전 중단제를 투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제된 자극진정 주기는 독일 군의관이 50년 전에 시행했던 것과 동일한 원리를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적용한 버전입니다. 역사적 아이러니는 명백합니다. 나치즘의 범죄는 보편적으로 비난받았지만 일부 양리학적 혁신은 현대의학과 군사관행에 조용히 통합되어 원래 맥락에서 벗어났지만 기본 원칙은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연속성은 의학적, 군사적 윤리에 대한 걱정스러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한 맥락에서 개발된 동일한 화합물이 결국 새로운 이름과 정당성을 바탕으로 표준화되었습니다. 전후 사회가 나치의 관행으로부터 도덕적 거리를 두려고 시도한 것은 나치의 기술적 발전을 선택적으로 수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펠릭스 호프만 박사의 사례는 지식 전달의 도덕적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호프만은 작센하우젠 수용소에서 각성제 실험에 참여하여 다양한 용량의 페르비틴을 복용한 채 강제 행군을 하는 수감자들의 지구력 테스트를 감독했습니다. 전쟁 후 그는 위조된 문서를 이용해 남미로 이주하여 제약연구소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며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약물을 개발했습니다. 1978년 나치 사냥꾼들이 그의 진짜 정체를 발각했을 때 호프만은 자신을 변호하며 과학은 정치를 초월한다고 주장했고 자극제에 따른 인간의 능력 한계에 대한 그의 발견은 이제 모든 국적의 환자에게 이롭다고 말했습니다. 식별 가능한 전범의 경우에는 널리 거부되는 이러한 유형의 정당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 양리학 지식에 대한 제도적 측면에서 채택된 실용적인 태도를 반영합니다. 독일의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출된 암페타민은 공식적인 의학적 용도를 넘어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쟁적인 학업 환경에서 에더럴과 같은 약물은 시험이나 어려운 과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학생들에게 처방되지 않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2012년 연구에 따르면 명문대학의 학생 중 최대 30%가 의학적 진단 없이 ADD 치료를 위한 처방 각성제를 사용했으며 이는 사실상 인지 향상제로 사용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실리콘밸리와 기타 기술 혁신 센터에서는 프로그래머와 기업가 사이에서 노트로픽스,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진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품 중 다수는 천연, 보충제로 판매되지만 그중 몇몇 제품에는 1913년대 독일 연구실에서 유래된 암페타민 유도체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즉, 의료적 문제에 대한 합법적 치료는 어디에서 끝나고 사회적 요구에 맞춰 인간의 능력을 변화시키는 일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특히 이러한 화합물의 전체 역사를 고려하면 구분선이 모호해 보입니다. 페르비틴에서 에더럴로의 진화는 단순히 양리학적 연속성을 나타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현대사회가 인간의 성과, 생산성 그리고 뇌 기능에 대한 화학적 개입에 허용 가능한 한계를 개념화하는 방식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나치가 전쟁 기계에 사용할 슈퍼군인을 만들고자 했던 것과는 달리 현대사회는 극도로 경쟁적인 경제를 위해 극도로 집중력 있는 학생과 쉼없이 일하는 근로자를 찾습니다. 이런 불안한 연속성은 우리가 제3제국을 특징짓던 인체에 대한 도구적 사고방식을 얼마나 극복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종차별적 이념과 잔혹한 방법을 단호히 거부하는 반면 우리 사회는 좀 더 미묘하지만 개념적으로 관련된 화학적 성능 향상 형태를 정상화했습니다. 아마도 페르비틴의 가장 불안한 유사는 현대적 제형에서의 화학적 연속성이 아니라 그것에 영감을 준 근본적인 아이디어가 지속된다는 점일 것입니다. 즉, 인체와 그 자연적 한계는 기술적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인체 생물학은 존중하기보다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며 성능은 군사적, 경제적, 교육적 측면이든 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고 최적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대학생이 밤새도록 깨어서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 에더러를 복용한다면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나치 독일의 연구실에서 시작된 전통에 참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피임약은 바뀌었고 맥락도 근본적으로 달라졌지만 기본 원칙은 여전히 유사합니다. 즉, 화학적 용액을 통해 촉진되는 인간의 완전한 웰빙이 외부적 성과 요구에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페르비틴은 단순히 정역전을 부추기고 수천 명의 독일군을 내부에서 파괴한 약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기능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키는 최초의 대규모 실험이었으며 그 영향은 오늘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다르지만 기능은 비슷한 목적으로 복용하는 알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오래 일하고 더 적은 휴식을 필요로 하고 자연스럽게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완벽한 약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